안녕하세요. 루팅 투 마이 플래닛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꽂혀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개개인성 그리고 개인학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의 신념이 개인성 그리고 개인학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표준 모델, 거기에 보면은 평균 연봉, 평균 학벌, 평균 키, 평균 나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평균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사는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도 아무렇지 않게 평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평균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바로 보이시나요? 이 책은 바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하버드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지에 써져 있는 것처럼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되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발견한 그 개개인성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인간이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어요. 책이 조금 딱딱해 보이고 제목도 좀 딱딱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진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자가 처음에 개개인성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대요.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개개인성의 개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생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으며 영문을 몰라서 막막해하면서였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매사가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았다. 18살 고등학생 때는 GPA 0.9점으로 평균 점수 D-를 받으며 낙제의 쓴맛을 봤다. 그러다 음주 허용 연령도 되기 전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느라 10가지나 되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이리저리 전전했다. 21살에는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시간당 $6.45에 가정 방문 간호보조사로 일하며 관장을 하러 다니기까지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10대 시절, 20대 초반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개개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초반에는 어떻게 그 평균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학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사회과학 분야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개념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캐틀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96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좀 머리가 소위 말해서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 굉장히 우세한 학문이었는데, 자기 자신도 뉴턴처럼 천문학 분야에서 뭔가 명성을 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로부터 천문대 설립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드디어 자기 야망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그 케틀러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대는 날아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의 명성을 떨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어떤 모습을 과학적으로 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학 수립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천문학의 평균법을 차용해서 인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2장에서는요, 표준화된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1856년에 펜실베니아에서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대 시절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케틀러의 개념을 중심으로 학교나 군대가 재조직되던 그런 나라에서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족들은 그 케틀러 아버지처럼 케틀러가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가기를 바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법대를 가지 않고 어느 좀 제조 회사의 견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자세하게 여긴 내용은 없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그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던 시기에 굉장히 불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공장 근로자들 취직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선언했던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인간이 최우선이었다면 미래에는 시스템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공장 직원들의 공정 수행 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평균치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에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서 그럼 근로자들이 그렇게 평균에 맞게 완수할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테일러라는 사람은 직원들이 어떤 독창적이거나 창조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표준화된 방법만 잘 따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공장 근로자들을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매니저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고등학교 졸업률이 굉장히 낮았대요. 뭐 6% 이 정도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 방식이 결국에는 그 학교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식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이걸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걸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학생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장식 학교 시스템, 그리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업이 발전했다. 그리고 그 임금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동시에 문제점도 만들었다. 결국에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모든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기업이나 학교나 정치인들은 개개인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우리 삶에 너무나 크게 막강하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대안적인 삶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나 순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흔하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 중반부쯤에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피터 몰레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균주의 과학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 발전에 대한 자신의 연구로 인해서 엄청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교인 암스테르담 학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 사람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2003년에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교수의 대리 수업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 교재가 1968년도에 만들어진, 이게 그런 어떤 그 표준 검사? 그러니까 검사계의 거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래요.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지능 검사 점수의 통계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도 공부를 하면서 이 교재를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재미있는 수준이 거의 그 납세 고지서의 지침 내용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 지루하고 졸린 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피터 몰레나라는 사람이 다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평균주의 개념에 엄청 몰입되어 있던 사람이고, 정말 굉장히 이 이론을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교재를 다시 읽으면서 엄청 그 순간에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검사지의 가정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가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거를 알게 되고 굉장히 좀 놀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레나는 평균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개개인성을 무시한 채로 개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모순된 가정에서 기이함을 깨닫고 이 오류에 에르고딕 스위치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과학 분야에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에르고딕이라는 이론이 뭐냐면요, 어떤 그룹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미래에도 동일할 것. 그 두 가지가 무조건 지켜야지만 그 구성원들의 평균값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몰레나는 그 저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룹 평균을 활용해서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냉동 클론이어야만 유효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냉동 클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몰레나라는 사람이 이 저자인 토드로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겼고 진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몰레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래서 개개인성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성명 발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혼란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혼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시대를 특징 짓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개개인성을 강조하는 그 과학에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평균의 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 가정은 이렇다. 첫 번째는 평균은 이상적인 것이며, 두 번째는 개개인은 오류라는 캐틀러의 신념과 한 가지 일에 탁월한 사람은 대다수의 일에서 탁월성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골턴의 신념이 그 평균의 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 가정이고요. 그러면 개개인의 과학이 내세우는 주된 가정은 뭐냐? 첫 번째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은 오류가 아니며 개개인에게 가장 중시되는 그 인간 자질이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거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의 뒷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어떤 평균주의에 벗어나려는 최근의 회사들이나 학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잖아요. 물론 이 회사가 완전히 이상적인 회사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평균 그 GPA 점수라든지 그리고 학교의 SAT 점수, 출신 학교, 그리고 어떤 유명한 무슨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재를 채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글의 인사팀에서 점점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만은 진짜 인재를 고르기 어렵다는 거를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 구글은 더 많은 복잡한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의 어떤 성적이나 그 경시대의 수상 경력이 결국에는 그 졸업 후에 3년 정도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나 구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구글의 대다수 업무 영역에서 단 하나의 변수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낙제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면서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내가 만약에 졸업 직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약간의 행운도 따라준 덕분이었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에 그 질문을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였냐면은 자기의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진짜 길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장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런 자퇴생에서 결국에는 하버드대 교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각났던 책이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사람,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각각의 상황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어떤 외부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평균값을 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는 없구나. 그건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의 어떤 편리한 잣대일 뿐이지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이번에는 아주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